평생을 바쳐 연구한 동양 철학이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30년의 세월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지 단 3일 만에 부정당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가슴 깊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시민의식의 최종 진화 형태를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찬사를 보내냐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허상을 보고 난 뒤 한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실상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늙은 교수가 겪은 이 충격적인 고백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아서 히긴스. 평생을 아시아 문화 연구에 바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한 중국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서양 학자들에게 아시아는 곧 중국입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공자, 맹자,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역사 앞에 한국은 그저 중국 옆에 붙은 작은 반도에 불과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한국을 문화적 위성국가라고 불렀죠.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아류작, 그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지난달 안식년을 맞아 동양의 진짜 정신을 찾겠다며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기대는 컸습니다. G2로 성장한 중국이 과거의 유교적 예의와 현대의 부를 결합해 완벽한 문명을 이뤘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내린 순간 제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라 문명의 무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틈만 보이면 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남자는 계속해서 제 등 뒤로 기침을 해댔습니다. 마스크도 없이요. 제가 불쾌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자 그는 오히려 바닥에 가래침을 투이 하고 뱉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공자가 예를 논하던 나라의 후손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기사는 운전 내내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베이징의 도로는 거대한 소음의 용광로였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야. 나를 봐. 모든 차가, 모든 사람이, 모든 건물이 탐욕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드웨어는 21세기 최첨단 마천루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대하지만 천박했습니다. 웅장하지만 빈곤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도망치듯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기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이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오죽하겠나 싶었죠. 리틀 차이나겠지. 좀 덜 시끄럽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멈춰서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데 도서관처럼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막을 찢던 그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쫓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과 어깨가 살짝 부딪혔을 때 저는 중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했죠.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을 맞추고 목례를 하고 미소를 짓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훈련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품격이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땀 냄새, 음식 냄새, 묵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공기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오염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쾌적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먼지 한 톨, 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신발은 깨끗했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침묵의 질서였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자 입을 가리고 속삭이듯 말하고는 황급히 끊더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철학이 법이 아닌 문화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일생일대의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서양 커뮤니티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한국에서는 노트북을 두고 다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을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아니 중국 상하이였다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3분이면 노트북은 물론이고 의자까지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맥북과 지갑, 여권이 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몰래 지켜봤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있는 자료들은 제 평생의 연구입니다. 5분,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옆 테이블의 손님들. 그 누구도 제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갑이 가방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제 물건들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옆자리 한국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셨어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요? 그는 제가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인터넷 연결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온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깔린 거대한 신뢰입니다. 서로가 도둑이 아님을 믿는 사회,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 사회. 중국이 수천 개의 CCTV와 공안 경찰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통제된 질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의 질서는 경찰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양심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건넨 말 한마디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택시 기사는 저를 돈지갑으로 봤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려고 빙빙 돌았죠. 하지만 한국의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춥지 않나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에서 100원 단위는 받지 않겠다며 깎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의 미소에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나를 봐, 내가 최고야 라고 소리치는 욕망의 불빛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야경은 달랐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귀갓길을 비추는 배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공자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정신은 한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땅을 가졌지만 소인배들의 나라이고 한국은 작은 땅을 가졌지만 대인배들의 나라다. 예의, 염치, 신뢰, 정, 제가 평생 책 속에서만 찾았던 동양의 신비로운 가치들이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거리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연구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아시아의 중심, 진짜 인류 문명의 희망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한국인들이 보여준 기적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마치 모세의 기적 같았던 그 순간, 수십 대의 차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갈라지던 그 충격적인 광경, 수십 대의 차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갈라지던 그 충격적인 광경. 저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후 6시 서울의 퇴근길, 강남대로 한복판, 왕복 8차선 도로가 자동차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과 하얀 헤드라이트가 뒤섞여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죠.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뒷차는 앞차 꽁무니에 붙어 1인치라도 더 전진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중국 베이징이었다면요. 경적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며 욕설이 오갔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구급차였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차들이 빽빽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 환자는 불행하군. 이 지옥 같은 트래픽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겠어. 베이징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 구급차도 꽉 막힌 도로에 갇혀 하염없이 사이렌만 울려대겠지. 저는 중국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상하이의 고가 도로 위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지나가려 했지만 앞서가던 고급 세단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담배재를 털더군요. 내 갈 길도 바쁜데 어쩌라고? 라는 태도였죠. 그게 제가 목격한 생존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마치 마법사가 지팡이를 휘두른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택시 기사님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앞차도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 앞차도, 옆 차선의 버스도, 트럭도, 도로 위의 모든 차가 일제히 황색 비상등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동시에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모세의 기적. 1차선에 있던 차들은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2차선과 3차선에 있던 차들은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누가 지휘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와서 통제한 것도 아닙니다. 수백 명의 운전자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도 로 한가운데에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유기적이고 부드러워서 마치 군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꽉 막혀있던 도로 한복판에 뻥 뚫린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길을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 구급차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자 차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방금 이거 훈련받은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훈련은 무슨? 그냥 비켜주는 거죠.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요.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토론해온 이타주의와 공동체 의식,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이 교과서가 아니라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화를 외치며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1분 손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건물의 높이로 문명을 재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이 제임스,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내가 방금 도로 위에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봤어. 한국인들은 도로 위에서 발레를 해. 생명을 위한 발레 말이야. 하지만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나라의 신뢰 시스템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저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라고 하더군요. 강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더군요. 여기 여의도 공원인데 치킨 2마리 주세요. 네, 돗자리 펴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넓은 공원에서 주소도 없이 어떻게 배달을 시켜? 런던에서는 집 주소를 불러줘도 못 찾아오는데. 그런데 20분 뒤 오토바이 한 대가 정확하게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GPS 좌표를 찍은 것도 아닌데 배달원은 귀신같이 손님을 찾아냈습니다. 음식은 뜨거웠고 배달원은 친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자 배달원이 단말기로 결제하더군요. 공원 한복판에서 무선으로 1초 만에. 중국의 알리페이도 빠르지만 그건 편리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배달은 한계 돌파의 영역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서비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배달 시스템의 끝은 어딘가?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은 웃으면서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서 직접 보시죠. 아파트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문마다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는 생수가, 어떤 집 앞에는 노트북 박스가, 어떤 집 앞에는 신선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누가요? 이웃집 사람이요? 에이, 설마요. 영국이었다면 문 앞에 택배를 두는 건 가져가세요라는 뜻입니다. 아마존 패키지 도둑이 사회적 문제니까요. 중국이었다면 택배 보관함에 쇠사슬로 묶어두거나 유인 보관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장 비싼 전자제품조차 현관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밤 1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에 문 앞에 와 있답니다. 이건 물류혁명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혁명입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 국민이 서로를 잠재적 이웃으로 생각하고 잠재적 도둑으로 의심하지 않는 나라. 인류 역사상 이런 규모의 신뢰 사회가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옥스퍼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이야기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정해야겠습니다. 단 대한민국은 예외다. 한국인들은 홉스의 이론을 비웃듯 성선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으로 물리적인 벽을 쌓을 때 한국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사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튼튼할까요? 어느 쪽이 더 무너지지 않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서울에서의 3일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구 문명의 우월성, 그리고 중국 중심의 동양관. 이 두 가지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거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겪은 충격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한국 청년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늦은 밤 홍대 거리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안전과 자유. 새벽 3시에도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불야성 부예청의 천국. 제가 그 밤거리에서 만난 한국의 진짜 얼굴. 제가 그 밤거리에서 만난 한국의 진짜 얼굴. 그것은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서 밤 10시가 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고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거리는 범죄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여성들은 이어폰을 빼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남성들도 후드티를 눌러 쓰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은 위험하니까. 그게 인류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밤은 제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새벽 2시 서울 홍대거리. 저는 제 시계가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고 수천 명의 젊은이가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주위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밤도 밝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밤은 통제된 밤입니다. 공안이 순찰하고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죠.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해방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양인이라면 기절초풍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인적이 드문 골목의 편의점. 그곳을 지키고 있는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요. 심야 편의점은 철창이 쳐져 있거나 직원이 방탄유리 뒤에 숨어서 물건을 건네줍니다. 강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여성 혼자 새벽 근무, 노동법 위반 이전에 부모가 뜯어말릴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 여성분은 이어폰을 꽂고 흥얼거리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밝게 인사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계산대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계산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혼자 일하는데 무섭지 않아요? 취객도 있을 텐데. 그녀는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왜 무서워요? 여기 CCTV 다 있고 무슨 일 생기면 경찰 아저씨가 3분 안에 와요. 그리고 손님들이 다 착해요. 손님들이 다 착해요. 이 순진무구한 믿음.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 어떤 복지 정책도 어떤 경제 성장도 줄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런던의 슬럼가나 파리의 소매치기 소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헬이 아니라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헤븐입니다. 편의점을 나와 걷다가 공원 벤치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술에 취해 벤치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옆에 널브러져 있었고 스마트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험해. 당장 깨워야 해. 런던이었다면 10분 안에 지갑과 폰은 사라지고 그녀는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 청년들이 그녀를 보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힐끔 보고는 많이 취하셨네 하고는 피해 갑니다. 아무도 그녀의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아무도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내리더니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여성 경찰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댁이 어디세요? 그들은 범죄자를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러 온 가디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건 존엄입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개인조차도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나라. 여성이 밤거리를 걷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인 나라. 한국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염된 공기를 마시던 외부인에게 서울의 공기는 너무나 맑아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죠. 자연 상태의 인간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흉측하고 잔인하고 짧다. 그래서 국가는 강력한 힘으로 공포를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홉스의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라 자율과 배려로 유지되는 질서. 이것은 인류가 도달하고 싶었던 문명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새벽 4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깔깔거리며 웃는 그들의 모습 뒤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안전해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불야성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만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중국을 연구하며 아시아를 안다고 자부했던 30년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보석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위 옆에 조용히 하지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인의 정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과 정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영국 철학 교수를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게 만들었던 그 할머니와의 만남.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강남을 떠나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짜 서민들의 삶이 보고 싶었거든요. 고층 빌딩 뒤편에 숨겨진 낡은 골목. 그곳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문을 열자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뿐인 아주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주방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영국이나 중국이었다면 저는 바로 나갔을 겁니다. 위생이 의심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지난 3일간 겪은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저를 그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5,000원, 영국 돈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밥은 밥그릇이 넘치도록 고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국밥 하나를 시켰는데 김치, 깍두기, 콩나물, 시금치,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식탁이 꽉 차도록 깔리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노노, 안 시켰어요. 돈 없어요. 제가 추가 요금을 걱정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제 손등 위에 턱 얹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서비스. 한국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가 없는 사랑과 동의어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 맛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었을 그 시간과 정성이 혀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기름 범벅의 향신료로 재료의 질을 감춘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직한 맛,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뚝배기에 큼지막한 고기 몇 점을 툭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말랐어? 타지 나와서 고생이 많네. 저는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통역 앱이 없어도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집 떠난 자식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온 제가 고작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외로웠던 겁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따지는 서구 사회에서 서로를 잠재적적으로 간주하는 차가운 도시에서 저는 지독하게 외로웠던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마른 어깨를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의 할머니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5천 원을 내는 저에게 5억 원어치의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정이라고 번역하거나 애정이라고 번역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정은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너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너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는 기적 같은 공감 능력입니다. 중국인들이 관시, 즉 관계를 중요시한다지만 그것은 철저히 이익을 위한 거래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하지만 한국의 정에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면서도 돈을 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제 손에 사탕 2개를 쥐어주셨습니다. 가서 당 떨어지면 먹어? 식당을 나서는데 등 뒤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와, 밥 해줄게.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한국의 힘은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업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 끈끈한 마음,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오지랖, 밥은 먹었냐고 묻는 인사말. 이 뜨거운 공동체 의식이 바로 한국을 지탱하는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서양은 개인을 발명했지만 고독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함을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화된 도시 속에서도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 냄새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일 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들어왔던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3일 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자신을 그리고 서구 문명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가 한국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인천대교를 건널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해의 붉은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백미러로 저를 보던 기사님이 서툰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한국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즐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기사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죠?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내 조국 영국보다 더 훌륭합니다. 야, 비결이 뭡니까? 저는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우수한 교육열이라든가 정부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력 같은 대답 말입니다. 하지만 60대 정도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기사님은 덤덤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죠.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 70년의 한국 현대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절망의 땅,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기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중화의 영광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탑을 쌓을 때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오직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겁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본 질서, 식당 할머니에게서 느낀 정, 밤거리의 안전.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부모가 내 자식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낸 피눈물 나는 희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깨끗한 거리, 누군가가 새벽부터 쓸고 닦은 덕분입니다. 제가 놀랐던 안전한 밤, 누군가가 잠들지 않고 지킨 덕분입니다. 제가 감동했던 119 구급차의 기적,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남의 가족도 소중하다는 그 성숙한 마음들이 모인 덕분입니다. 기사님의 그 한마디는 어떤 철학 서적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합니다. 한국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랑. 공항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릴 때 저는 기사님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나라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사님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떠나셨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3일 전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서 들어왔던 문입니다. 하지만 나갈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을, 동양을 안다고 자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전 세계에 외칠 것입니다. 진정한 문명을 보고 싶다면 로마가 아니라 뉴욕이 아니라 서울로 가라고. 한국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한국은 지옥이에요. 살기 힘들어요.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요. 네, 압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고충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당신들의 나라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되는 나라. 새벽 3시에 여성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나라. 5천 원짜리 밥을 먹으면 정을 덤으로 주는 나라. 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해 홍해를 가르는 나라. 이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인류 역사상 어느 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유토피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이 만든 이 시스템, 이 문화, 이 마음가짐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교과서입니다. 저 아서 히긴스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제 강단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예의와 염치, 그리고 신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안녕, 나의 좁았던 편견. 안녕, 위대한 소국 대한민국. 언젠가 다시 이 따뜻한 나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저는 떠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중국만 바라보던 늙은 학자의 고백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오늘만큼은 자랑스럽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는 넓지만 한국은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